안녕하세요. 주간전망대입니다. 금융시장의 다양한 이슈를 뉴스보다 핫하게, 리포트보다 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 우리 집중 토크 들어가기 전에 이게 항상 보는 우리 시장 한번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미국은 이만 가다가 섰어요? 더 가요? 아니면 계속 서 있어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좀 더 오를 건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오를 여지가 있나요? 더 오를 여지가 있는데 네. 지속성이 있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지속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가가 PER, PBR 미국 네. 주가 너무 가대평가했고 네. 그 다음에 경제지표 제가 주가를 평가해 보면은 흔히 주식시장은 산책 나온 개와 주인에 비교하는데 개가 너무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미국 경제가 2009년 6월을 저점으로 좀 장기간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지금 거의 정점에 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 90개월 연속.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80개월은 확 넘었고. 미국 경기 확장분이 이렇게 길어진 거는 1960년대 베트남 전쟁이었죠. 네. 그 다음에 1990년대 IT 혁신 네. 그때 이후로 다시 이렇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이라는 거죠. 그때. 예, 그렇습니다. 근데 뒤에 와서 트럼프 얘기하면서 또 다시 얘기는 좀 더 하겠지만 트럼프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미국 경기를 살리겠다 저렇게 트럼프 대통령께서 저러고 계시는데 이만보다 좀 훨씬 많이 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예. 아 드디어 반론이 나왔다. 재밌어지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네, 얘기해 줘 보세요. 글쎄요, 저도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네. 트럼프노믹스가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취임 아직 한 달째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취임한 지로 네. 본인이 그동안 대선 때부터 꾸준히 해왔던 얘기들을 이제부터 이제 실행에 옮기겠다 해가지고 이제 워딩으로 시작을 한 건데. 네. 경기 부양도 그렇고 보호무역도 그렇고 미국 경기, 미국 제조업 등등 미국 국내 경기 입장에서는 S&P가 올해 S&P 수익률이 거기 기업 500대 기업의 수익률이 3, 4%를 예측하고 있고 등등의 아주 밝은 전망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걸로 볼 때 지금 트럼프 임기 내에 꾸준히 계속 상승할 것 같지는 그건 자신이 없지만 최소한 금년 2017년은 한동안 상승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예. 지금 잠시 주춤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조정을 받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 10% 정도 올랐는데 그때 당선 이후로 이제 11월 대선 이후로 네. 조금 조정 기간에 들어가 있다 생각을 하고 주춤하다가 다시 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상황은 어떤 거냐면 제가 생각한 거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경제 성장률이 좀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익스펙테이션이 어느 정도 주가에 이제 들어갔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들이 진짜 실제 데이터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코렉션은 있을 수 있다. 주식시장이 좀 빠졌다가 갈 수도 있는데 네. 하지만 대세 하락기를 얘기하기는 너무 이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경제 사이클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네. corporate profit 사이클을 봤을 때 아직까지 우리가 대세 하락기를 얘기하기는 너무 이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 교수님 반론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죠. 제가 경제를 30년 넘게 공부하면서 경제라는 크고 작은 사이클이 있다. 네. 이 사이클은 누구도 조정을 못한다. 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돼가지고 모든 것이 좋아질 것 같지만은 네. 사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집권 기간 한번 경제성장 연평균 경제성장을 한번 보면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계단식으로 경제성장이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도 경제성장을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런 그 큰 사이클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조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단지 그 정도만 약간 조정할 수가 있지 이 큰 사이클은 저는 조정할 수 없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돌발 퀴즈. 올해 연말까지 다우존스 얼마까지 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한번 다 찍어보세요, 세 분 다. 이쯤에서. 돌발 퀴즈입니다. 시간 많이 안 드립니다. 바로. 자, 김 교수님부터 얼마?
예, 저는 지금 수준 2만 정도 보고 2만. 있어요. 예, 저는 올라갔다. 2만 700. 2만 700. 네. 저는 2만 한 1,500. 2만 1,500. 예. 네, 다 써놨다가 올 연말에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아, 네. 자, 뭐 이거는 그냥 재미로 여쭤본 거고 얼마인지는 다우가 얼마인지 재미로 여쭤본 거고 그 지금 문제는 이 미스터 트께서 저 계속 이렇게 구두 개입하고 막 시장 개입하고 하는 바람에 우리 외환시장이 요동을 쳐요. 그 외환시장이 어떻게 지금 그 방향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요동을 치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자꾸 떨어지면 그래도 우리 기러기 아빠들은 좀 도움은 되겠죠. 근데 아마 지금 땅을 치고 우회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거예요. 1200 넘어간다 그래서 환전아주 다 보내놨더니 갑자기 1140까지 떨어져 버리면 얼마나 땅을 치고 그 원통해 하겠어. 예. 자그마치 60원 차이인데 그잖아요. 그래서 이 외환시장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 김 교수님부터 지금. 예, 저는 오늘 연평균 환율을 1,160원 정도 보고 있고요. 거기서 상하 50원 정도 안팎에서 움직일 것이다. 아 그러면 대체로 보면 1,100에서 1,200 사이. 예, 예. 아, 예. 예,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사실 우리나라 작년 경상수익자가 987억 달러, 그렇죠. GDP 대비 7%거든요. 예. 이렇게 경상수익자가 나면 우리나라 환율 지금 많이 떨어져야 하죠. 네. 예, 그런데 우리나라 경상수익자가 금융계정을 통해 가지고 해외 직접 투자나 증권 투자로 그 이상 나가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경상수익자가 지금 환율에 영향을 못 미치는 거죠. 네. 이런 것 보면 이제 환율이 뭐 크게 변동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뭐 올해는 그렇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원화 가치가 오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율이 더 떨어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환율이라는 게 상대적인 건데요. 네. 예, 저는 달러 가치는 장기적으로 지금 떨어지는 추세에 조만간 접어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아 달러 약세가 좀 더 갈 거다. 예, 예, 그렇습니다. 뭐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우선 아까 미국 경제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경제가 2009년 6월에 저점이었는데 지금 확장 국면 마지막 국면에 가고 있다. 네. 그리고 달러 가치가 2011년 8월부터 지금 주요국 통화에 비해서 작년 말까지 38% 올랐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국 제조업 경기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물론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건 체감 경기는 좋은데요. 산업 생산 같은 건 그렇게 안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 작년에 미국 고용이 한 1,580만 개 늘어났는데 그 서비스업에서 다 고용 창출하고 제조업에서는 월 평균 고용이 한 3,000개 정도 감소했습니다. 미국 제조업 경기 별로 안 좋거든요. 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은 저는 달러가 계속 강세로 갈 수 없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약세로 갈 수밖에 갈 없다. 수 없다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또 반대되는 의견인데요. 조금 다른 의견, 다른 의견인데 김 교수님 말씀 제가 동감을 하고요. 동감을 하는데 지금 트럼프가 가장 원하는 거 두 가지예요. 안보하고 경제. 그래가지고 미국을 1등 국가로 다시 회복을 시키겠다. 그러고 있는데 안보는 벌써 시작을 했죠. 그래가지고 뭐 이민법, 뭐 이민 행정명령 벌써 들어가 있고 이제 경제 문제에서 두 가지 축이 있는데 하나는 경기 부양을 하겠다. 네. 그러니까 내수 경기 부양을 하겠다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보호무역을 하겠다가 있는데 경기 부양을 이렇게 보면 경기 부양을 하려고 자기가 내세운 것 중에 가장 큰 거 두 개가 감세하고 이제 투자. 인프라 투자건 뭐 해가지고 투자 유치를 해가지고 미국 내 투자 고용일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도 많이 하고 하겠다 하는 건데 교수님도 뭐 아시다시피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뭐 앞으로 연준이 뭐 6월, 9월, 12월에 몇 번을 올릴지가 문제지 이제 뭐 금리 인상이 있을 것 같고 금리 인상이 있고 하다 보면은 달러는 어쩔 수 없이 강세로 갈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구두 개입하는 것처럼 워딩으로 달러가 너무 강세로 가는 게 우리가 수출입에 좀 도움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잠시 주춤하고 이게 약세로 돌아서는 것 같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갈 거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강세로 가는 걸 원할 겁니다. 일단 여기서 끊죠. 예, 일단 바랄 건 없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집중 네, 토크로 네. 들어가야 돼서 중국이 지금 3조 달러가 지금 일단 이번에 그렇죠. 붕괴됐잖아요. 무너졌죠. 네. 3하고 7이 지금 중국이 네. 위기다 이런 네. 얘기인데 네. 이거를 보려면 중국이 이제 일단 3조 달러 붕괴가 실제로 외환이 빠져나가서 붕괴인 건지 아니면 환율의 변동에 의해서 3조 밑으로 내려온 건지 네. 이번에 네. 그것도 사실은 의미가 있어서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네. 같고 등등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3조 달러 무너진 거 네. 외환이 빠져나간 건가요? 아니면 요번만 그 전에 뭐 4조 육박하던 게 내려온 거는 최근에 그 거는 거고 네. 요번에 붕괴된 자체가 네. 평가 차이에 의해서 환율의 변동의 평가 차이에 의해서 3조가 붕괴된 거예요? 아니면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1월 달 거 말씀드리면 약 네. 240억 달러가 지금 나갔는데요. 네. 일부분은 사실 계절성 요인이 있어요. 1월이면 항상 그 돈을 쓰는 그렇죠. 계절이잖아요. 1월이 이제 방송 나가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중국 그 외환 당국에서 외환 환율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장 외환시장 개입을 개입 때문에 들어간 부분이에요.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돈이 네, 그 외환이 실제로 빠져나간 거네요, 그럼? 그렇죠. 예. 음.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사실 외환이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까지 온 거 보면은 많은 분들이 뭐 미국의 헤지 펀드나 네. 외환에 대해서 공매도를 해서 뭐 그렇다 이런 좀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중국 외환 보유하고 환율 중에 지금 선택해야 되는 이런 트레이드오프 상황에 왔는데 네. 가장 큰 그 지금 압력 요인이 외국에 있는 게 아니라 중국 국내 주민들입니다. 네. 국내 주민하고 국내 기업들이고요. 네. 작년 1년에 보면 주로 중국 자본이 특히 민영 기업이 해외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부분이 빠져나간 부분이 해외 투자 쪽이 더 많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그걸 막아놨어요. 12월 말부터 완전히 네. 막아놨습니다. 네. 지금 하나도 승인을 안 해줘요. 해외 투자를. 네. 그래서 지금 주로 외환시장 개입 때문에 네. 외환 보유액이 지금 줄고 있다?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저기 중국 정부는 그렇게 네. 민간 해외 투자 이런 거 막 승인 안 해주면 그냥 일제히 안 해주고 그러나요? 아직까지도 그게 중국 공산당 일당 통치하에서 그러니까 우리 할수 우리 있는 사드 가지고 롯데 그 보복하는 거 보니까 거의 그런 거 같은데 네. 아직까지는 좀 그런 편이죠. 그렇죠. 자본 항목이 지금 개방이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외환 관리 승인을 거쳐서 세이프 승인을 거쳐서 나오는데 네. 그걸 미루거나 혹은 뭐 주로 말로는 미루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걸 언제까지 미루냐는 그분들이 결정하는 그렇죠. 거니까. 해줄지 안 해줄지 알 수 없는 거니까. 알 수 없는 거죠. 네. 네. 자, 3조 달러 무너졌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앞으로 좀 더 내려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거 네. 지켜낼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 말씀드린 대로 중국 외환관리 당국이 그러니까 인민은행이죠. 사실은 네. 인민은행이 환율을 보호할 7로 할 것이냐 아니면 외환보유액을 3조로 지킬 것이냐 둘 중에 7하고 3, 4에서 어느 걸 선택하는 문제 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 은행들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좀 정보들을 보니까 네. 외환 그 보유액에 대해서 사실 3조보다 좀 더 내려가게 하는 걸 받아들이는 분위기더라고요. 아, 그리고 환율도 네. 7보다 작년에 지금 위안화 환율이 6.78% 평가 절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치가 네. 떨어졌어요. 네, 네. 그럼 과거에는 사실 중국 인민은행이 환율 변동성 폭이 3%에서 5%였거든요. 네. 근데 작년 1년은 6.78%까지 지금 사실 허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 지금 위안화 환율은 작년에 우리가 그 운지율 참고했을 때 3에서 5%가 가치가 더 떨어질 거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면 7 붕괴되네? 네, 지금 수준에서 한 7.3에서 7.5 사이로 보고요. 네. 외환보유액은 중국 인민은행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가 한 2.5조 정도라고 저는 봐요. 지금 IMF에서 나온 보고서 보면 중국이 경제 발전이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그 외환보유액이 사실은 1.5조입니다. 1조 5천 원. 예, 근데 중국은 거기에다 플러스 대만의 통일까지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약 2조에서 2조 5천억 사이를 적정 수준으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환율도 적정 가치저라 그리고 위안부도 적정 한도를 좀 줄이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그럼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네. 2.5조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네. 가장 솔직히 막는 좋은 방법은 네. 그냥 내둬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율화시켜가지고 그렇죠. 한꺼번에 네. 이게 디발루에이션이 되게 만드는 네.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고 보시는 근데 거예요? 한꺼번에 그 디밸류에이션 시키는 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상당 부분을 원자재 다 수입해서 쓰는 국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 번에 그걸 절하시키면 거기에 대한 그 리스크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외환보유액이 줄어들면 중국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중국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거품을 터뜨려야 되는 국가인데 지금까지 기득권의 싸움 때문에 그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외환보유액을 줄이는 걸 허용하면은 간접적으로 사실은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또 긍정적인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판단하건대 두 카드를 적정 수에 점진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외환 보유고 어느 정도까지가 시장에서
별 걱정 없이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수준이 될 것 같아요. 중국 정부 2조 5천억을 본다고 지금 방금 안 교수님 얘기하시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작년이었나요? 작년에 헤지 펀드들이 그 공격 한번 했었잖아요. 예, 중국. 실패했죠. 그게 이제 위안화 이제 외환 보유고가 줄어드는 것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실패는 네, 네. 했는데 다시 뭐 너무 많이 떨어지면 다시 나올 텐데. 뭐 애완보유고가 보통 2조 6천, 2조 8천이면 괜찮다 이런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저는 중국 경제를 보면서 그런 애완보다는 좀 안 교수님이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중국의 구조조정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2009년 전 세계 경제 마이너스 성장했지 않습니까? 네. 미국에서 금융위기를 하면서. 근데 중국 경제는 9 내지 10% 성장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투자 중심이었거든요. 네. 전 세계에서 고정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평균 22%예요. 중국은 47%까지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높은 성장을 했는데 문제는 가행 투자 휴유증이 나타난 거죠. 지금 기업 이익이 줄어들고 기업이 부실해지고 중국 직접 금융 시장이 발전이 안 돼가지고 또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렸잖아요. 저는 그 구조조정 시기가 언제냐. 우리 안 교수님이 내년적으로 보고 있는데 저 안 교수님이 가끔 뭐 농담으로 이제 중국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우리 중국에서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시기를 우리가 잘 알아가지고 네. 우리 중국에서 국분 들여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죠. 음. 네. 아 근데 중국이 작년까지 구조조정 그래도 열심히 하지 않았나요? 그 지금 이루어지는 부분이 그 과거 전통 산업 쪽 있잖아요. 뭐 석탄이라든가 철강, 철강, 뭐. 조선, 시멘트인데 충분히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과거 5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데 그 하고 있잖아요. 예, 학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문제가 속도가 문제거든요. 굉장히 아주 어렵게 아직도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속도가 빠르지 않다. 예, 왜냐면 빠를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대표적인 사례가 흥룡강성 쪽인데요. 네. 한번 흥룡강성에 가보시면 그게 언론에는 나오지 않는데 시위하는 걸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시청 앞에서. 네. 근데 그게 왜 그럼 대부분 흥룡강성은 에너지 자원에 의존하는 성이거든요. 근데 네. 대부분이 석탄산업 거기 구유기업이 많아요. 네. 근데 그 석탄산업은 정부에서 이제는 거의 다 파산시키라고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됐는데 그러면 걔네 그 직원들이 지금 다 실업당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과거에 그 주룽지 시대 때 90년대 말 2000년대 네. 초에는 구속조정한다 해서 샤강 꽁론이라 하거든요. 지부 가 이러면 갔어요. 그냥 말 네. 듣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제는 구속조정 해야 된다 이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런 대우를 가라 하면 안 가요. 데모하는 거. 예, 데모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가장 큰 정해여서 이게 생각보다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중국 정부는 그래요. 지금 이런 영역에서 톱 1부터 한 톱 5까지 생존하고 네. 나머지는 어떤 파산해서 남아도는 이런 인력이나 자본들을 민간 기업, 핵심성 있는 민간 기업 보내려고 하는데 얘네들이 지금 그게 잘 안 되니까 굉장히 지금 어렵게 됐고요. 경제 성장률이 연형성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 내내 마이너스였어요. 야, 예, 그래요? 마이너스. 그게 대표적인 중국의 현재 상황입니다. 예, 마이너스예요. 구조조정까지는 정부가 들어와서 공기업이니까 할 수 있겠죠. 근데 민간 쪽으로 이거를 옮겨주는 가냐 안 거는 가냐는 시장의 그건 쉬운 일. 민간에서 네. 살아 올라와 줘야 되는 네, 거니까. 네, 시장의 문제죠. 2007년, 2008년에 중국 주가 한번 급락한 적이 예, 있었잖아요. 예, 예. 그때 중국 관리들이 우리나라 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죠. 우리나라도 맞습니다. 예. 88년까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다가 89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때 한국은행이 약 2조 7천억 투기를 돈을 했죠. 집어내가지고 맞아요. 네. 투신사한테 주식 그렇죠. 살아있는데 예. 안 올랐죠. 계속 중앙기금으로 떨어졌죠. 줬는데 다 결국은 네, 망했죠. 그걸 다 배워가지고 2015년에 했다가 예. 완전히 지금 그래서 그때 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중국 네. 그 공산당들이 사람은 통제할 수 있지만은 시장은 통제할 수 없을 맞습니다. 것이다. 맞아요. 네. 그때 그랬어요. 시장 통제할 수 없죠. 그렇죠. 이번에 이 문제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 시장에서 제 역할을 못한 거죠. 네. 중국 정부가 당국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강력하게 자본 통제를 하려고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으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외국 투자도 막고 네.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한 2년 만에 정점이 제 기억에 2014년 여름쯤이었는데 뭐 맞아요. 4조 가까이 간 게 네, 거의 사줘가죠. 지금 2년 만에 뭐 이렇게 특히 뭐 지난 한 2달 동안 빠져나가는 걸 보면은 더 이상은 중국 정부가 뭐 이렇게 하려고 해도 시장에서 그 역할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너무 커졌죠. 예, 그렇죠.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예. 이게 이제 중국도 정부가 시장을 컨트롤할 수 없는 세상에 들어왔구나.
그걸 우리 보여준 게 투경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투경이 정부가 시장 들어서 시장 컨트롤 못 한다고 하는 거를 드디어 이제 우리가 드디어 시장이 너무 커져서 안 된다고 하는 걸 보여준 게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저 안 박사님 뭐 네. 책을 읽으면서 많이 동의를 하는데요. 우리 97년 애한위기 IMF 경제위기라고 그러는데 그 기업하고 은행 부실을 처리하는 과정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 자산가에 폭락하고 환율 폭등하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가서 돈 얼마나 벌어갔어요. 무죄 벌어갔죠. 네. 예, 대표 론스타는 회사가 애한은행 사가지고 뭐 4조 이상 벌었는데요. 저는 그 기회가 머지않아 중국에서 올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상품 수출해가지고 돈 벌지 말고 국부를 그렇죠. 금융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국부를 한번 이제는 그런 늘려보자. 시대가 온다. 다만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네. 거기 아직 공산당 일당 독재라는 거. 네. 거기에 당에서 정하면 한국도 아무것도 이렇게 못합니다. 쉽게 이렇게 하는 게 중국 정부가 그동안 저 제조 강국, 무역 강국을 했지 아니에요. 않습니까? 이제 금융 광고. 예, 이들이 꿈꾸는 거를 이하늘 포함한 금융 강국이에요. 그렇죠. 네. 예, 금융 강국 꿈꾸는 사람들이 아마 네. 좀 조심스럽게 행동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성장률은 중국 올해 얼마로 갈 거로 보고 있어요? 그쪽 하우스는? 저희는 6.5%를 얘기를 하는데요. 네. 거기에는 이제 가정이 어떤 거냐면 작년에 6.7. 그렇죠. 6.7. 그게 6자가 최초였죠, 작년이. 그렇죠. 시작이었죠. 네. 근데 저희 그 중국 이코노미스트요. 음.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6.5지만 음. 큰 의미는 없다. 그러니까 숫자에 대한 거에 너무 그렇죠. 집착하지 마라. 네, 네. 예, 그런 얘기를 꼭 항상 하거든요. 아니, 그래서 뭐 슬로우다운 시키는 건 당연하고 지금 경제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여기서 뭐 7% 이상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근데 어쨌든 6.5%를 맞추기 위해서 뭐 어썸션은 그거죠. 앞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재정을 풀어서 이제 막아낼 거다라는 거고요. 요번에 이제 재정 적자를 저희들이 보는 건 한 4%, GDP의 4%까지 늘려서 6.5%를 만들어내는 그런 해가 될 거다라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아, 그래요? 근데 저는 그 중국 경제 성장률 얘기를 할 때 그 중국에서 평균이란 값이 주는 그 인포메이션이 많지가 않아요. 한국에서 평균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그 대표성이 높거든요. 거기에서 사실 이렇게 분포가 거기에 집중돼 있는데 중국의 평균이 줄 수 있는 인투에이션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6.5라는 예를 들면 작년 평균 6.7이잖아요. 6.7이라는 게 중국을 어느 만큼 대표할 수 있을까? 그거는 굉장히 조심해서 해석해야 되고요. 사실 중국에 그 31개 성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빨리 성장하는 중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10% 이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맨 마지막 련형성 같은 경우는 지금 1년째 마이너스 성장률입니다. 그리고 그 6.8에서 지금 평균 6.7에서 아래 부분에 해당하는 성들도 굉장히 5개, 6개 성이 있고요. 그 위에는 다 6.8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성장률을 볼 때는 굉장히 이렇게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왜 련형성은 마이너스일까? 왜 중경은 11% 이상, 그러니까 심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 답을 보면은 구조 조정이 빨리 순조롭게 돼서 새로운 신성장 산업으로 간 도시가 심천이거든요. 그래서 네. 가장 성공적인 게 심천하고 중경이고요. 그래서 성장률이 굉장히 8%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조 조정이 안 되는 이런 동부 삼성은 지금 마이너스 뭐 1% 여기서 헤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GDP 말씀하셨으면 저는 네. 중국 그렇게 큰 나라가 세계에서 GDP 경제 성장률을 제일 빨리 발표하거든요. 그 큰 나라에서 어떻게 통계를 그렇게 빨리 짓게 하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뭐 그건 있죠. 그건 확실해요. 네.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따른다. 제가 그 얘기 그게 사실인가요? 저도 그런 얘기 작년에 사실입니다. 중국에 있는 어떤 교수님한테 중국분한테 네, 들었는데 네, 숫자에 대한 신뢰성을 네. 교수님들도 중국에 있는 네. 교수들도 자기네들도 확신 그건 못한다. 좀 아무도 너무 의미를 두지 말아라. 네, 아무도 모른다고 하죠. 작년 1년 보면은 주로 뭐 지금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기관 투자 있잖아요, 인프라 투자. 네네네. 중국 거의 그걸로 지금 움직이는 상황인데요. 네. 그 인프라 투자가 중앙 정부에서 하는 인프라 투자하고 지방 정부에서 하는 인프라 투자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중앙 정부 인프라 투자로 지금 근근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게 주로 국유 기업들이란 말이죠. 집행은. 근데 국유 기업들이 지금 부채율이 100, 지금 50, 170까지 갔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국유 기업의 돈은 그럼 누굴 통해 갔냐? 국유 은행을 통해서 대출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번에 그 글을 쓴 내용 중에 하나가 그게 지금 올해 말부터 서서히 지금 굉장한 부분이 지금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서 빠르면 내년 말, 늦어도 2019년 상반기에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징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작년 12월 초부터 중국 대형 은행들이 아예 부동산의 대출을 아예 안 해주고 있고요. 과거에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과 집을 사겠다 이러면 부동산 담보 대출도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 아예 안 해줍니다. 두 번째는 기업들도 과거에는 뭐 우리를 부동산 담보를 해서 대출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딱 투자, 그러니까 국가에서 가는 방향의 산업 방향의 투자만 대출을 해주고 나머지는 아예 안 해줍니다. 그걸 뭐냐면 이제 은행들이 제일 빨리 알거든요, 이 상황을. 그래서 저는 이미 서서히 시작이 되는 조짐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저기 투자 클럽 하나 예, 지금 중국 투자 펀드를 클럽. 만들죠, 펀드를. 네. 아 근데 김 교수님, 네. 중국에서 만약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면 우리 시장은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중국이랑 너무 그러니까 연결이 예, 굉장히 연결 강도가 좀 높잖아요. 우리 시장하고 중국 시장이.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우리 잘 아시다시피 수출 비중이 대중 비중이 25%. 한 4분의 1 정도 예. 되죠. 그 중국 경제가 나빠지면 우리 경제 수출 중심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네. 예, 그다음에 사실 우리나라 저 금융들 중국 돈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보험에서 사고 증권에서 사고 최근에 미 국채 팔고 일부 돈이 우리나라 국채 샀어요. 네. 그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도 같이 나빠지고 금융회사들도 어려워지고 증권시장도 좀 어려워질 텐데요. 근데 그때 어려워졌을 때 과연 우리가 우리나라에 투자해야 되느냐 중국에 투자해야 되느냐. 예, 저는 올라가는 속도가 중국이 더 빠르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기회를 보여서 중국의 근데 이 매니팩처링 자체가 수출을 위한 거고 우리한테 가져가는 게 대부분 중간재잖아요. 예. 그럼 중간재가 거기서 한 60에서 70% 사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70%. 그 정도 그러면은 돼요. 그게 미국이랑 유럽이랑 이렇게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에서 계속해서 컨섬션을 해준다 그러면 크게 영향을 받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트럼프가 뭐 소비 부양 그다음에 법인세 인하 투자 부양 그다음에 정부 지출 늘리고 그다음에 수입을 억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으로부터. 관세. 예. 근데 이게 중국이 예. 미국으로 수출하는 걸 보시면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관세를 높여가지고 중국에서 수입을 못하게 하겠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오히려 중국에서 미국 거를 더 많이 사달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우리가 경상수지를 좀 적자를 줄이자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트럼프가 아무리 그래도 저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수출품은 계속 될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제조업에서는 사실 그 중국하고 미국하고 경쟁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저는 중국보다 미국이 잘하는 게 금융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수입품에다 45% 관세를 부과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잘하고 있는 중국 금융시장을 강력하게 개방하려 요구할 거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미국이 중국서 돈 벌지 뭐 제조업 그것 가지고 돈 벌기 쉽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우리 그 미스터 네. 트로 넘어가 보죠. 이제 자연스럽게 중국 얘기 충분히 한 것 같고 자연스럽게 이제 트로 넘어가서 지금 그 뭐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좀 한 달이나 넘었을까 말까. 아직 안 됐죠. 한 달 안 됐나요? 아직 안 됐어요. 그런가요? 오늘이 9일이니까 한 일주일 맞아요, 남았습니다. 맞아요. 아 일주일 그런가요? 예. 뭐, 예. 그런데 지금 뭐 계속 뭐 이렇게 내놓고 있잖아요. 예. 내놓고 있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 언론들은 이제 굉장히 비판적인 기사들을 많이 받아놓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미국 내에서도 극과 극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네. 대선 때도 그랬었고 네. 한쪽에서는 무슨 히틀러까지 비유하면서 나치 정권에 비유하는 파가 있고 네. 또 그 반대에서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애국자다. 진짜 다른 나라 눈치 안 보고 본인이 미국 시민, 미국 국민들만을 위해서 바른 말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있다. 샤이 트럼프 이쪽에서는 그게 먹혔으니까 대통령이 된 거고 또 자기가 하겠다고 공약했던 거를 지금 이행을 하겠다고 나오는 거고 말 바꾸지 않는다 하는 것도 또 미국 시민들은 또 좋아하는 것 같고 이쪽 우호적인 편에서는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은 저건 정치적으로 그냥 립 서비스 한 거 아니냐 파퓰리즘 아니었냐 말을 바꿨으면 좀 약하게 하겠다 그때는 그냥 선거 때 했던 내용이다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오니까 자기가 했던 내용 플러스 알파를 추구하겠다 임기 안에 그러고 나오니까
점점 더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대학교를 오하이오에서 대학원을 오하이오에서 다녔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오하이오가 요번에 뭐, 샤이 트럼프네? 그렇죠. 그쪽이 샤이 트럼프가 많은 데인데요. 솔직히 그쪽은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제가 있을 때도 그랬고 그 다시 백인들이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말 못할 뿐이지 있어요. 그래서 샤이 트럼프가 정말 많고요. 특히 미드웨스트 쪽에서는 요번에 트럼프 지지한 사람들도 많았었고 지금도 이 언론에서 커버가 안 되는 것뿐이지 굉장히 트럼프가 하는 거에 대해서 열렬한 환호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오하이오, 위스콘신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그런 그 다 옆에 주잖아요. 그쪽이 독일계 이민자도 많아요. 예. 트럼프도 독일계 이민자죠. 그렇죠. 제가 트럼프가 쓴 책을 최근에 몇 권 본 적이 있는데 정말 기업인으로서는 협상의 달인이고 정말 그 돈을 많이 벌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기업 경영하고 국가 경영은 다르구나. 회장이 밑에 사람들 다 시키면 밑에 사람들 해야 되죠. 근데 국가 경영은 사법부가 있고 입법부가 있고 잘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미국 연방 정부의 GDP 대비 정부 부채가 105%예요. 이런 상황에서 의회가 계속 트럼프가 쓸 만큼 돈을 늘려줄 가능성이 낮고요. 얼마 전에 영국의 더 이코노미스트가 재밌는 표현을 했던데 트럼프의 적은 미 의회고 미 연준일 것이다. 기업 경영하고 다르거든요. 네. 그런 건 조정병 너무 푹 많이 넘어가서요. 예. 3.5% 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돼요? 지금 당장은 어렵겠죠. 3.5%가. 근데 작년도 2016년도에 1.6%였죠. 미국 GDP 성장률이. 네. 지금 한 11년째 2% 미만을 계속 달리고 있는데 미국 경제 성장률을 이렇게 보면은 역사상 미국 경제 성장률이 집계된 역사부터 쭉 해가지고 평균이 3.3%였더라고요. 평균 경제 성장률이 매해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근데 트럼프가 하는 얘기가 최소한 자기 임기 안에 그 정도 선은 끌어올리겠다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예측이 나오는 게 이번 올해 2017년도에 뭐 주가 상승률 이런 게 앞으로 뭐 상당히 전망이 밝다 하는 거 얘기 봐가지고는 3.3%를 첫 해에 달성은 못하더라도 한 2% 이상은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1년째 2% 미만 이거를 깨트리지는 않을까? 혹시 그 가능성은 있지 않나 하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임기 내 3.5는 가능한가요? 그거는 글쎄요, 좀 들여다봐야죠. 이거를 그거 어떻게 들여다봐야 유지를 돼요. 하고 있느냐, 또 중국과의 관계, 또 다른 나라들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저는 뭐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노동력 증가가 연간 0.75%예요. 그리고 생산성 증가가 0.75%고. 그래서 이게 원래는 1.5% 정도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3.5까지 가려면 노동력은 이민을 안 받아들이겠다고 하는데 네. 그냥 맞아요. 그대로 가야 돼요. 그대로 가야 되는 거고 생산성 증가를 올려야 되는데 네. 2000년부터 2007년까지가 생산성 증가가 2.6%였어요. 예, 평균. 그다음에 90년부터 2000년까지가 2.2%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재정 순수가 높은 곳에 적시적시로 투자를 해서 이 생산성을 높여준다 그러면 불가능한 숫자는 아닌데 지금 근데 트럼프가 투자하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뭐 도로 깔고 키스톤 맞아요. 파이프라인 늘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건 단기적인 부양책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3.5가 지속 가능한 3.5는 아니고 만약에 미친 듯이 그냥 돈을 풀어서 3.5는 단기적으로 부양을 해서 맞출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산성이 네.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90년대 미국 경제가 굉장히 높은 성장을 하면서 저물가를 동시에 달성했지 않습니까? 그런 생산성 IT 혁신은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거든요. 그래서 물가도 안정되고 경제 성장이 높았는데요. 2008년 2기 이후로는 미국의 그쵸. 노동 생산 1%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왜 도대체 생산성이 이렇게 떨어졌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2008년 전까지 엑세스 캐파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기술 발달이나 이런 거에 투자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필립스 커브가 이제 킥인 할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임금 상승도 오기 때문에
생산성도 같이 따라서 올라갈 올라갈 수도 것이다. 있다라고 맞습니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거기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 이게 2.6까지 옛날처럼 2.6까지 가려면 정말 제대로 된 투자가 필요하다. R&D 투자나 뭐 이런 투자가 필요한데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투자들은 이거를 올리기에는 좀 역부족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부족일 수는 있어도 방향성 자체는 지금 아주 정확하게 짚고 가는 것 같습니다. 소비 기업의 그러니까 민간 소비, 기업 투자, 재정 지출 또 수출입 문제, 경상수지까지도 다 한꺼번에 잡고 가겠다 해가지고 다 내놓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세금이나 감세, 뭐 기업 뭐 법인세 인하도 뭐 75%까지 뭐 깎겠다 하고 있고 보험무역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하고 있는데 재정 지출 뭐 채권 더 찍어내겠다 하고 있고 방향은 이제 GDP에 맞춰가지고 방점을 찍고 GDP를 좀 증가율을 이제 최소한 2% 이상은 올려놔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방향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그게 단기 방향은 맞을지 몰라도 저는 처방을 잘못 낸 것 같은데요. 장기적인 방향. 예로부터 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여는 자는 흥한다. 지금 성 쌓고 있거든요. 네. 글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가 세계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2년에 미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였어요. 그런데 지금 24%로 줄어들었거든요. 저는 장기적으로 가는 나라가 지금 몸부림치고 있다. 트럼프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저는 방향적으로 같은 의미고요. 공급 측면에 보면 저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상성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완전 고용 상태에 왔거든요. 그래서 그 공급 측면에서 존재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요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가 투자, 소비, 수출인데요. 수출은 계속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관세를 하는 방법으로 지금 그걸 좀 포지티브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우리 중국과의 또 관계를 어떻게 가냐 이 이슈가 굉장히 길게 지금 문제가 되고요. 그건 좀 이따 논의할 거로 보고요. 그러면 투자와 소비거든요. 근데 미국은 주로 소비로 주로 성장한 그쵸. 국가잖아요. 근데 투자가 지금 뭐냐면 지금 예를 들면 감세 인하를 통해서 투자를 확대하려고 하는데 과연 감세 인하가 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인지는 다른 그쵸.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CEO들의 입장에서는 이 경제를 잘 봐야 투자를 하는 거지 감세를 해서 투자하는 게 일단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가 하는 이런 지금 많은 논란거리를 만드는 이슈 때문에 금융시장, 경제상의 모든 게 다 불확실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를 감소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감세 인하 때문에 오히려 빈부격차가 더 늘어나면서 사실은 지금 돈 없는 사람들한테 돈을 쓰도록 경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감세라는 게 오히려 부자들한테 상위 1% 부자들한테 더 혜택을 주는 정책으로 가면서 그 소비가 미국 경제를 끌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해서 굉장히 지금 반대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말씀하신 거는 네. 힐러리 캠프에서 계속 해왔던 얘기. 계속 힐러리 편은 안 됩니다. 클린턴 근데 실제로 캠프하고 이 존재하는 트럼프 문제죠. 캠프하고 네. 붙었을 때 계속 네. 클린턴 캠프의 주장이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 네, 거죠. 네. 근데 뭐, 솔직히 지금 네. 아직도 낙수 아니, 근데- 효과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벌써 다 해봤고 안 네, 되는 뭐 하나 부분도 좀 있고. 물어볼 게 있어요. 네. 너무 고만하시고. 네. 아니 뭐 네. 오늘은 진행이 없어도 될 것 같아. 아니 결국 3.5를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제일 중요한 지표는 지금 완전 고용이 아니에요. 그냥 결국 그게 결론 날 거거든. 완전 고용이면 지금 선전부터 더 위로 가는 건 다 인플레이션 갭이거든요. 무조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 고용이냐 아니냐. 근데 숨어 있는 샤이 트럼프들이 샤이 트럼프는 아니지만 하여튼 숨어 있는 노동력이 그 노동 시장으로 다시 이렇게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어서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 건데 네.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아직 안정고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걸 생각한 거는 미국의 고용률이 이제 15세 이상 인구가 네, 취업자가 15세 이상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잖아요. 네, 15. 그게 2008년에 66%였어요. 네, 지금 63%거든요. 네. 실업률은 많이 떨어졌지만 고용률은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론은 있긴 해요. 네. 그러니까 고용률이 떨어진 거는 이제 우리가 인구 구조를 또 안 볼 수도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베이비 부머들이 이제 리타이먼트에 들어갔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근데 완전 고용은 아니라고 요즘은 생각은 들어요. 그게 요번에 특히 2월 달에 요번에 그 난판 페이롤 나오고 나서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래서 제가 예전 거 U6랑 U3를 찾아봤었어요. 근데 2006년에 지금이랑 똑같은 수준의 U3가 그러니까 그게 어피셜이죠. 4.8%까지 내려왔었는데 그때 U6가 8.4였어요. 근데 지금은 U3가 4.8인데 U6가 9.4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슬랙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게
이 8% 초반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완전 고용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전에는 좀 아닌 것 같다. 나도 저는 생각합니다. 한동안은 완전 고용이라고 저한테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때는 잘못 봤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기억력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4.8 밑으로 떨어지고 나서부터 필립스 커브가 이제 킥인 할 거라고 계속해서 생각했는데 이 웨이지 그로스가 안 나오니까 네. 참 그것도 네. 네. 우리 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완전 고용이다 아니다. 저도 그 점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완전 고용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론적으로도 완전 고용이 그게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아직은 뭐 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3.5까지는 가도 망하진 않겠네. 잘못하면 3.5 가면 망하는데 일시적으로. 네. 넘어가서 요즘 트럼프하고 관련된 얘기가 거의 대부분 여러 번 다 짚고 뉴스에서도 이미 다 나오고 나와서 이게 굉장히 식상한 얘기긴 한데 요즘 제일 걱정되는 이슈가 하나가 그거라서 우리 환율 조작 꼭 지정돼요? 이제 초미의 관심사로 지금 와 있는 상태거든. 그래서 또 여쭤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환율 조작국 판단 기준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네. 중국보다 더 예. 세요. 두개 들어가요. 이게 대미 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 그다음 네. 경상수지 흑자가 3% GDP의 3% 이상 되면은 들어가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우리 군사적인 그 사드나 뭐 이런 문제들도 있고 하니까 네. 아직 우리는 좀 뒤로 밀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먼저 다 되고 나서 이제 얘기가 그러면 나오지 않을까. 그 중국 때릴 때 우리도 같이 들어가지는 않을 수도 있다. 중국이랑 일본이 먼저 그래도 가장 나오겠죠. 예. 저는 글쎄요. 그렇게 안 아,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도 정 교수님? 저 네, 저는 우리 안 교수님부터 저작권까지는- 먼저 발표해주세요. 잠깐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일단 사실은 뭐 이렇게 트럼프가 그 대통령 취임하기 이전에 네. 취임하자부터 바로 중국을 때린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 지금까지 보면은 지금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바로 할 것 같았는데 지금까지 아직 말이 없고요. 두 번째는 관세 45% 바로 할 것 같은데 지금도 없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중국하고 미국 관계가 간단하지가 않거든요. 잘못하다가는 때리기는 중국을 때리는데 자기네 사실은 이 귀찮을 그렇죠.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과의 미국과의 이 문제는 굉장히 오랜 시간 지금 이 트럼프가 고민해서 나올 것 같고요. 대신에 일본이나 한국은 저는 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부담 없이 빨리 그건 사드하고 상관없이 결정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 네. 네. 물론 최종 목표는 중국일 거예요. 지금 중국, 일본, 독일을 얘기하고 그렇죠. 있는데 네. 지금 저희 나라는 작년 10월에 지금 관찰 대상국으로 들어가 있죠 벌써. 네. 우리나라하고 대만이 들어갔는데 올 4월이죠 이제 다음 달이죠. 다다음 달에 이제 관찰 심화 관찰 대상국이 이제 환율 조작이라는 단어는 워딩 자체가 그 법안 BHC 법안에는 없어요. 조작 매니플레이션이라는 단어는 없고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는 그러니까 관찰 관리 대상으로 이제 몇 개국을 지정을 하겠다 그랬는데 중국이나 일본을 상대로 처음부터 그 심화 대상을 지정하기는 부담이 있을 겁니다. 네. 트럼프도. 그러니까 네. 강대강으로 처음부터 딱 맞기 전에 오히려 시범 케이스 정도로 맞아요. 니들이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지정을 하면 심화 케이스로 이제 진짜 안까지 다 들여다본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해가지고 거기에 걸리는 게 막차탄 한국하고 대만 조금 더 약간 그 경제적인 뭐 그러니까 명분이나 실리로 볼 때 중국이나 일본은 굉장히 큰 것 같고 크게 붙어야 되는데 시범 케이스로 들어갈 수 있지도 않을까 한국과 대만 정도는 그거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올라와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자기 권위성, 당위성을 자기 강한 발언과 강한 액션으로 확 잡아야 되는 분위기에 지금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대상으로 중국으로 하기에는 너무 지금 그렇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게 한국, 뭐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유럽의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굉장히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네. 또 한 가지 네. 그 조작국 네. 거기 들어간다고 해도 그거를 네. 자세히 한번 보니까 네. 그렇게 큰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괜히 어떻게 보면은 조금 호들갑 떨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뭐 대북 제재 뭐 그런 식으로 대북 제재도 단계별로 지금 취해 오지 않았습니까? 나중에는 이제 물리적 제재까지 취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 안에는 그런 거 BHC 법안 안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너무 것 걱정 안 같다. 해도 된다. 예, 예. 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 우리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 경제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아직도
그 많이 있는데 뭐 법인세나 이런 것들은 뭐 전부 다 나올 네. 거고 그런 거는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FTA 문제를 어떻게 손을 댈 건지가 좀 우려되기는 하는데 그것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라서 넘어가고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저러면 혹시 미국발 글로벌 인플레이션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지금 이제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미국이 재정 막 때려놓고 막 이렇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물가 상승이 올 텐데, 예, 트럼프가 내세운 공약이 현실화되면은 네, 뭐 3% 이상 성장하고 물가도 오르겠죠. 네. 근데 저는 현실화되기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미 저는- 자원 쪽에서는 반응을 하잖아요. 그 네. 원자재 쪽에서는. 저는 시장을 똑똑하다고 보는데 특히 채권 시장이 똑똑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똑똑하죠. 예. 근데 최근에 보면은 미 국채 수익률이 한때 작년 11월 달에 10년짜리 1.37 사상 네. 최저치 기록했죠. 네. 예, 그리고 2.6% 올라갔다가 최근 2.3% 2.34 떨어지는데요. 뭐 사이로 알죠. 예. 네. 그 시장에서 채권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앞으로 미국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가 그렇게 안 오를 것이다. 그거 기대한다는 거고요. 참 요새 좀 이해하기 힘든 것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나오는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국채 수익률 3년짜리가 1.6%, 10년짜리 2.1%. 이게 소비자 물가보다 더 낮고 낮죠. 한국은행에서는 경제 성장률보다 낮거든요. 네. 근데 제가 과거 추이를 보니까 이렇게 금리가 떨어졌다는 1, 2년 정도 시차를 두고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채권 시장이 똑똑하다. 그래서 미국의 국채 수익률, 우리나라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낮은 것은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 트럼프가 예상하는 것처럼 오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그런 의미에서 인플레 시대는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재미없는다고 그러시네. 저는 이게 사이클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데스 사이클입니다. 이제 크레딧 사이클인데 크레딧 사이클이 2008년에 피크를 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딜레버리징을 들어간 다음에 2008년 이후로 미국이 계속해서 딜레버리징을 했어요. 그게 돌아선 게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릴레버리징으로 가는 그런 사이클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라는 게 궁극적으로는 생산성 향상만큼 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이클을 만들어주는 게 어디까지나 크레딧 사이클이고 크레딧 사이클은 지금 터닝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랑 상관없이 저는 미국 경제가 계속해서 좋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트럼프가 그 델타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저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지금 코렉션이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빠진 건 맞아요. 하지만 대세 상승기에 들어갔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하지만 예전만큼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게 그게 이제 다른 부분이죠. 지금 뭐 그레이트 로테이션 얘기 나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채권에 대한 디맨드는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아직도 중앙은행이 자기네 밸런스를 풀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유럽은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고 일본도 사들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앙은행이 아직도 채권 시장에 큰 손으로 움직이는 한 우리가 금리를 가지고 앞에 우리 그 경제 상황을 프리딕트하기에는 아직 좀 모자란 점들이 있다라고 보고요. 저는 어쨌든 미국은 크레딧 사이클만 본다 그러면 아직도 이제 초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 교수님, 네. 그 닥터 둠은 네. 뭐 미국이 그 인플레가 오면서 그동안 풀어놨던 돈도 문제가 생기고 해가지고 미국이 시장이 붕괴할 거다. 또 이런 예외 없이 이분은 한 말씩 이렇게 던져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루비니 얘기는 뭐 틀릴 때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대부분 틀려요. 예. 요번에도 가끔만 요번에도 맞았어요. 그렇게 별로 신뢰하지는 않고 있는데 네. 그 친구가 걱정한 거는 그거죠. 구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음. 그래가지고 재정 지출을 이렇게 늘리고 트럼프가 앞으로 자기가 하겠다는 걸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이자율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생기고 뭐 하다 보면 민간 소비가 오히려 떨어지고 투자도 뭐 저조해지고 뭐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그래서 이제 뭐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붕괴할 수 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 방향은 글쎄요. 그건 뭐 아주 진짜 말 그대로 비관론이고 네. 하나의 진짜 큰 부작용으로 뭐 오면은 거기까지 가는 거고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 우리 김 교수님은 미국 경기가 지금 일시적으로 반짝 좀 하는 듯 하겠지만 예. 곧 가라앉을 거다 이렇게 예. 보시는 거고, 그 우리 마이클 라 연구원께서는 이 미국 경제가 아직도 상승 국면에
있다. 그 속도가 빠르진 않겠지만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정 교수님이 그 중에 제일 미국 예찬론자가 되셔가지고 미국 경제가 성장률로 볼 때는 세 분 중에 제일 높은 성장률 제시한 것 같아요. 성장률 얘기하진 않았지만 예. 저도 결론을 내야 되거든요. 이게 인플레이션이 있을 건지 없을 건지를. 미국발 인플레이션이 지금 사실은 원자재 시장은 다 반응을 해왔잖아요. 그건 이제 아까부터 김 교수님은 일시적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 지금 그 마이클 얘기가 맞다 그러면 원자재 시장의 지금 가격 상승세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속돼야죠. 미국에서 빨아들이고 있는 거니까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원자재 시장 그동안 사실은 디플레였었는데 이게 전 세계에 이제 디플레를 인플레로 바꿔놓을 거란 말이에요. 원자재 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물론 원자재 시장이 올라간다는 건 수요가 살아난다는 얘기인데 그죠? 근데 그 미국에서 그 이런 인플레이션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간다고 봐요. 난 가기가 아직은 힘들 것 같아서. 저는 미국보다는 중국이 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자재 말했지만은 대부분의 원자재 세계 수요의 거의 절반이 중국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철강만 하더라도 세계 수요의 43%가 중국이고 미국은 7%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경제가 여기서 계속 더 성장하고 원자재 수요가 늘어나면은 네. 원자재가 올라갈 수가 있죠. 근데 중국- 우리 안 교수님 이야기한 것처럼 중국 경제가 구조조정하면서 성장률이 한 단계 더 떨어지면은 그건 원자재까지 다시 하락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미국도 이제 경기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유럽도 지금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유럽도 유럽 EU28 그 언임플로이먼트 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2006년 피크 때만 제외하고 보면 가장 낮습니다. 지금이. 그래서 유럽도 생각보다 디맨드가 이제 좋아질 차례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래서 중국이 솔직히 저도 걱정은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미국이랑 유럽에서 디맨드를 끌어준다 그러면 중국도 구조조정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오늘 집중 토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가가지고 이 마지막 질문 안 하고 끝내야 되는데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우리 금융시장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이슈가 있어요? 뭐 갑자기 확 튀어나오는 블랙스완이라 그러는 거? 예, 저는 GHC라는 외국계 단어를 보면 가끔 그 단어가 나오는데 그레이트 하우징 크래시 이런 단어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네. 사실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작년에 우리나라 경제성 2.7%인데 건설 투자 기여도가 1.7%포인트거든요. 거의 다 대부분이죠. 네. 나머지 국가들도 건설 투자가 좋아가지고 참 성장한 겁니다. 네. 그런데 미국 다우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은 다우 건설 업종 지수는 이미 정점을 치고 그 정점 2년 전에 정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건설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한국의 금융시장이나 경제의 가장 큰 두 가지 변수가 올해 봐야 되는 게 하나는 그 미국과 중국 관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진짜 발생이 오래 하면은 한국은 거기에서 가장 큰 본의 아니게 가장 큰 피해국이 될 소지가 굉장히 높고요. 금융이나 경제. 두 번째는 그 유럽의 이슈인 것 같아요. 프랑스 대선을 포함해서 그 유로화 탈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부각이 되면 그게 또 하나의 굉장히 큰 불안 요인으로 오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중국의 경제 상황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한국 경제가 앞으로 굉장히 모니터링해야 되는 변수인 것 같습니다. 아, 교수님 아까 분장실에서 얘기할 때는 중국 것만 얘기한다 그러시더니 전 세계 다 얘기하시네요. 중국이 세계잖아요. 앞으로 미리 잘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잘 모르는 줄 알고 중국만 질문하려고 그랬잖아요. 아니, 여태까지. 예, 저는 이제 두 가지 이게 보통 얘기를 안 하는 거를 짚어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브리메인. 지금 브렉셋만 얘기를 하는데 네. 솔직히 영국이 브렉셋을 하겠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민 정책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프랑스도 나가겠다 그러고 이탈리아도 나가겠다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EU 자체가 폴리시를 바꿀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국 다시 브리메인 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게 뭐니?라고 먼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브렉셋이 아니라 브리메인이 되는 해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뭐 처음에 우리 얘기했던 그 생산성. 이 생산성이 너무 이상하게 낮다. 근데 이게 만약에 다시 픽업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금리, 채권 시장 망가지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시 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은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 블랙스완이 질문이었죠 지금. 네. 예, 국내 블랙스완. 근데 제가 이 준비하느라고 신문을 이렇게 뒤져보다 보니까 재밌는 또 내용이 블랙스완이 아니라 올해는 그레이 라이노, 뭐 코뿔소가 다가오는 것처럼 빨리 뛰어오는 것처럼 블랙스완이라는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그런 게 나타나는 건데 올해는 지금 다 예상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다 얘기가 나오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준이 금리 인상을 몇 번 할 거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책이 뭔가 앞으로 영향이 뭔가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 관계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국내 대내적으로는 뭐 금융하고 실물하고 연계가 됐는데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요소가 제일 크죠. 네, 앞으로 그렇죠. 경제 사령탑이 누군지도 지금 모르고 있고 뭐 스케줄도 모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보이고 있는 건데 막 달려오고 있는 거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그게 이제 블랙스완보다도 올해는 화두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집중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외신 인사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주간전망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금융주재 전민규 실장입니다. 주간전망대 200회 달성 축하드립니다. 스태프 여러분들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간전망대 원년 멤버로서 200회 달성 소식을 들으니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주간전망대가 금융시장 투자자들의 환한 등불이 되어서 앞으로 200회를 넘어 400회, 600회 그리고 1000회까지 달성하는 장수 프로그램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에게도 큰 영광입니다. 시장 참가자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유익한 방송이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간 전망대 200회 벌써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수준 높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200회 되셨는데 앞으로 500회, 1000회까지 되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합니다. 앞으로 한국 금융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거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간 전망대 방송을 보시면 그 주에 그리고 계속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좋은 방송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0회 축하드립니다. 주간 전망대 200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에 다양하고 깊이 있는 주제로 시청자들의 지식을 넓히는 데 큰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깊이 있고 그러면서도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서 한국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올 한 해 만만찮은 한 해가 예상됩니다. 여기저기 진짜 발디딜 틈 없는 지뢰 말씀이에요. 그게 또 위기이자 또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중앙대 시청자 여러분께서 함께 하시면서 올 한 해 좋은 투자 성과 이루시기 바랍니다. 중앙대 화이팅!